아니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아무 말도 안 한다고요? 한국 식당에서 당황스러워하는 스페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내 반응하는 한국인들의 반응과 식당에 적혀있는 글을 보고 매우 놀라며 만족해했고 그제서야 왜 그런지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방문한 이 스페인 루카는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한국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정말 단 한 번도요. 작년에 누가 저한테 루카 언젠가 한국 갈 거예요? 라고 물어봤다면 저는 웃으면서 왜 가요?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한국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건 몇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빠른 와이파이, 줄 맞춰 춤추는 보이밴드, 그리고 코가 찡할 정도로 매운 라면.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한국이 그냥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조그마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어요. 볼 게 많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한국을 싫어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제 블로그 팔로워들은 관심이 많았어요. 계속 이런 댓글이 달렸거든요. 루카 한국 언제 가요? 한국 음식 꼭 먹어봐야 해요. 이번엔 한국 여행 가주세요. 매주 똑같았어요. 한국, 한국, 또 한국. 하지만 저는 다른 나라들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태국도 가고 싶었고 베트남도 리스트에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정말 좋아했어요. 한번 가봤는데 또 가고 싶었거든요. 음식도 기차도 절도 전부 다 마법 같았어요. 한국은요? 흥미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스페인 세비야에서 무척 더운 오후였어요. 몇 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며 거리를 걸었고 조용히 쉴 만한 장소를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오래된 건물 2개 사이에 숨어있는 작은 카페를 발견했어요. 테이블은 딱 3개뿐이었고 몸을 기대면 흔들거리는 그런 테이블이었죠. 카페 안은 커피랑 오렌지 케이크 냄새로 가득했어요. 저는 아이스티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지우를 만났어요. 그녀는 제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휴대폰으로 뭔가를 타이핑하면서 크루아상을 먹고 있었어요. 옆에는 커다란 배낭이 있어서 저처럼 여행자인가 보다 했죠. 처음엔 말을 걸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테이블에 유럽 지도를 펼쳐놓은 걸 보고 괜히 한마디 했어요. 스페인에서 탈출하려고요? 하고 농담처럼 말했죠. 그녀는 웃으면서 고개를 들었어요. 사실 다음 목적지 정하는 중이에요. 포르투갈로 갈까, 프랑스로 갈까 고민 중이에요. 우린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제 블로그 이야기를 했고 그녀는 자기 이름이 지우라고 한국에서 왔다고 했어요. 제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죠. 한국이요? 다들 저보고 가보라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녀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다요. 저는 웃었어요. 그건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신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산이 정말 아름다워요. 크기만 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는 산이에요. 몇 시간이고 걸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작은 마을에서 정말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요. 정말 친절해요. 그냥 겉으로만 친절한 게 아니고요. 진짜로요. 예를 들면요. 친절한 게 어떤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버스 정류장 찾고 있으면 어떤 분은 자기 갈 길 돌아서 10분 동안 같이 걸어주기도 해요. 그 정도예요? 제가 놀라며 물었죠. 그리고 음식 얘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매운 음식 많다고 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근데 단순히 맵기만 한 게 아니에요.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국물 있는 음식도 있고, 찌개도 있고, 바비큐도 있고, 길거리 음식도 있고요. 그리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비밀이라도 털어놓듯 속삭였어요. 많은 식당에서는 음식을 시키면 반찬이 공짜로 나와요. 원하는 만큼요. 제가 눈을 깜빡였어요. 공짜 음식이요? 말도 안 돼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직접 보면 알 거예요. 저는 그녀가 좀 과장한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공짜 반찬 주는 식당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그녀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던 그 표정이 머릿속에 계속 남았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교환하고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다시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호스텔 침대에 누워 천장 선풍기가 느릿느릿 도는 걸 바라보면서 그녀의 말이 떠올랐어요. 직접 보면 알 거예요. 저는 폰을 열고 검색했어요. 한국 여행 가야 하는 10가지 이유. 몇 개 기사를 클릭했어요. 다채로운 사찰 사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서울의 야경, 벚꽃, 눈 덮인 산 웃고 있는 사람들, 맛있는 걸 먹는 사람들, 시장을 걷는 사람들 사진이 있었어요. 지루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꽤 멋져 보였어요. 그래도 아직은 확신이 안 섰어요. 그런데 그 뒤로 몇 주 동안 계속 한국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이상하게 한국인 여행자들이 눈에 자주 띄었고, 카페에서 케이팝이 들려왔고, 인스타그램에선 자꾸 한국 화장품 광고가 떴어요. 마치 한국이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리스본에서 일어나 이메일을 확인했는데, 마드리드에서 서울 가는 비행기표가 반값이라는 알림이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멍하니 봤어요. 창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어요. 갈까? 저는 지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세비야에서 만났던 루카예요. 저렴한 한국행 비행기표를 찾았는데요. 그녀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무조건 와요. 아직도 망설여졌어요. 그런데 뭔가 마음속에서 가자는 소리가 들렸어요. 호기심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그냥 지루해서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우가 자기 고향 얘기할 때 지었던 그 미소 때문이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2달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착륙하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에는 땀이 나 있었어요. 창밖을 봤는데 그동안 가봤던 어떤 나라와도 다른 건물들이 보였어요. 진짜야, 제가 속삭였어요. 정말 한국에 왔어. 그리고 곧 알게 됐어요. 이 여행 거의 가지 않을 뻔했던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지우 말이 맞았어요. 진짜로 공짜 반찬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아침 저는 아주 일찍 눈이 떠졌어요. 시차 때문에 아직 조금 피곤했지만 설레는 마음에 도저히 더는 잘 수가 없었어요. 호텔 방은 작았지만 깔끔했어요. 햇살이 쏟아지는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고 그 창으로 남산의 일부가 보였어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운동화를 신었고 휴대폰이랑 물병을 챙겨서 밖으로 나갔어요. 공기는 맑았어요. 나무 냄새, 자동차 냄새, 그리고 어디선가 매콤한 음식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남산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을 발견해서 그대로 따라 걸었어요. 길은 키 큰 나무들 사이로 이어졌고 조용한 돌계단이 이어졌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고 화려한 등산복을 입은 어르신들이 저를 스쳐 지나가셨어요. 그분들 걸음이 얼마나 빠르던지 따라잡기 힘들 정도였어요. 정상에 도착했을 땐 숨이 턱 막혔고 배에서는 사납게 요동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배고팠어요. 야생 동물처럼 배가 고파서 으르렁거릴 정도였죠. 서울 전경을 사진 몇 장 찍고 나서 다시 내려왔어요. 내려오는 길엔 카페도 있었고 빵집도 있었고 심지어 치킨집도 봤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진짜 한국스러운 음식을 먹고 싶었어요. 그러다 드디어 발견했어요. 큰 가게들 사이에 조용히 끼어있는 나무 건물 하나. 간판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한식당. 밖에는 오래된 화분에 꽃이 심어져 있었고 창문은 조금 뿌옇게 김이 서려 있었어요. 뭔가 구수하고 짭짤한 냄새가 나는 게 아주 따뜻하고 정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죠. 가게 안은 조용했어요. 구석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나무 선반 위엔 화분이랑 소스병들이 놓여 있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 한 분이 웃으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어요. 헐로 하고 간단한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저도 웃으면서 메뉴를 가리켰어요. 솔직히 절반은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삼겹살.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식 구운 돼지고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삼겹살 1개 부탁해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또 한 번 정중하게 인사하시고 주방 쪽으로 가셨어요. 저는 창가에 있는 나무 테이블에 앉았어요. 몸을 기울이면 약간 흔들리는 게 세비야의 그 카페에서 앉았던 테이블이랑 비슷했죠. 아주머니가 가져다 주신 금속 컵에 담긴 찬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뭔가 캠핑용 컵 같은 느낌이었는데 참 시원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몇 분 지나서 아주머니가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한 접시가 아니었어요.
쟁반이었어요. 그것도 2개나. 접시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제 앞에 내려놓기 시작하셨어요. 김치, 무피클, 시금치 나물, 미역 무침, 달달한 소스에 졸인 감자, 치즈가 녹아있는 콘샐러드, 하얀 크림 소스가 들어간 샐러드. 마치 코울슬로처럼 보였어요. 거기다 작은 생선까지. 머리가 달린 채로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잠깐만요. 이거 제가 시킨 거 아닌데요 하고 말했어요. 아주머니는 친절하게 웃으셨어요. 서비스. 프리. 저는 식탁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진짜인가요? 무료요? 하고 다시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코리안 스타일. 반찬. 프리. 저는 그대로 얼어 있었어요. 솔직히 좀 혼란스러웠어요. 이거 속임수 아니에요? 나중에 계산서에 몰래 추가되는 거 아냐? 어딘가 수상했어요. 유럽에서는 식당에 앉는 것조차 돈 내야 하는 데도 있었고, 빵 하나에도 추가 요금이 붙고 심지어 화장실 쓰는 것도 돈을 내야 할 때가 있었거든요. 이건 너무 이상했어요.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른 손님들은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먹으면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무도 속았다는 표정이 없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주머니가 다시 오셔서 구석을 가리키셨어요. 리필 셀프바. 셀프바요? 저는 처음 듣는 말이라 따라 말했어요. 아주머니는 또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일어나서 구석으로 가봤어요. 그리고는 헉하고 숨을 들이마셨어요. 긴 나무 선반에 반찬이 가득 놓여 있었어요. 큰 은색 그릇에 담긴 김치, 볶은 애호박, 마늘 피클, 매콤한 오이 무침, 밥이랑 국까지 있었어요. 집게랑 국자, 그릇도 마련되어 있었고 한국어랑 영어로 안내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가장 크게 쓰여 있던 문장은 이거였어요. 원하는 만큼 가져가세요. 하지만 음식을 남기지 마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스페인에서 뷔페에 가면 사람들이 한참 못 먹은 사람처럼 접시를 산처럼 쌓곤 했어요. 안 먹을 것도 욕심내서 담았죠. 그냥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선 아무도 급하지 않았어요. 셀프 바에 있는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조금씩만 가져갔어요. 자기가 먹을 만큼만요. 순간 저도 긴장됐어요. 혹시 제가 너무 많이 가져가면 어떡하지? 실수라도 하면 안 되는데. 작은 접시 하나 들고 조심스럽게 김치를 한 숟가락, 어묵 하나, 숙주나물 조금만 담았어요. 그리고 서둘러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아직 삼겹살은 안 나왔지만 제 식탁은 이미 음식으로 가득했어요. 젓가락을 들어 김치를 한 입 먹었어요. 쾅. 매웠어요. 그냥 매운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맛이었어요. 시고 뜨겁고 아삭하고 깊은 풍미가 있었어요. 무피클은 달콤하고 시원했어요. 미역은 쫄깃하고 짭짤했고요. 치즈콘은 부드럽고 고소했어요. 반찬마다 전부 다른 맛, 다른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무료였다는 거예요. 저는 계속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드디어 삼겹살이 나왔을 땐 작은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맛있게 구워진 고기였는데 정말 잔치상에 앉은 기분이었어요. 아주머니는 상추, 마늘, 고추, 그리고 쌈장도 함께 가져다 주셨어요. 쌈 싸는 법도 직접 보여주셨어요. 저도 그대로 따라해봤어요. 고기 한 점, 쌈장 조금, 밥 약간을 상추에 싸서 한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나눔이었고 균형이었고 정성이었어요. 작은 반찬들은 그냥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식사의 일부였고 경험의 일부였어요. 점심을 다 먹고 나서는 배가 불러서 등을 기대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감탄이 절로 나왔죠. 그리고 문득 지우가 생각났어요. 직접 보면 알 거예요. 그녀가 그랬죠. 정말 그랬어요. 저는 직접 봤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에 온 지 5째 날쯤 되니까 저 정말 꿈꾸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식당에 들어가든 놀라운 일이 꼭 있었거든요. 말하지 않아도 시원한 물이 은색 컵에 담겨 나왔고 형형색색의 반찬들이 마치 선물처럼 수북이 깔렸고 심지어 네 정말이에요. 출입문 옆에 무료 커피 머신까지 있었어요. 어떤 식당에서는 식사 후에 작은 요구르트 음료를 주더라고요. 차갑고 달콤해서 딱 한 입에 미소가 나오는 그런 맛이었어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종업원이 윙크하면서 건네줬어요. 이거 진짜 현실 맞아? 저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하루하루가 진수성찬 같았고 매 끼니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다음 끼니를 위해 일부러 더 많이 걷기도 했어요. 저 스스로 음식 연구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냥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느 저녁 홍대 뒷골목을 걷다가 붉게 빛나는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무한 리필.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무한 리필? 창문 너머로 들여다봤더니 사람들이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소스를 찍고 상추에 싸서 먹고 있었어요. 공기에는 연기와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 냄새가 가득했죠.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40살쯤 되어 보이는 사장님이 어서 오세요. 하며 밝게 인사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좀 어리둥절해 보였는지 영어로 덧붙이셨어요. 웰컴. 퍼스트 타임?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한리필이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사장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한 번만 계산하면 마음껏 드세요. 제가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요? 마음껏 먹어도 돼요? 그럼요. 사장님이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고기, 밥, 국, 반찬 다 무제한이에요. 근데 음식은 남기지 마세요.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했지만 북적거리기보단 따뜻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가족들, 대학생들, 나이 지긋한 부부까지 다들 고기를 굽고 묵묵히 식사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안 가져갈까봐 걱정 안 돼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음식 남기는 거 싫어해요. 먹을 만큼만 가져가요.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뭔가 시험대에 오른 느낌이었어요. 도전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저도 해보기로 했어요. 젊은 종업원이 생고기 쟁반을 들고 왔어요. 돼지고기, 소고기, 양념된 닭고기까지 다양했어요. 김치, 매운 오이 무침, 간장, 양파, 마늘, 청양고추, 그리고 달콤한 단호박까지 반찬들도 잔뜩 있었어요. 종업원이 벽에 붙은 팻말을 가리키며 웃었어요. Take as much as you want. DONT waste. 또 그 문장이었어요. 처음엔 기세 좋게 시작했어요. 고기도 잘 굽고 상추에 싸서 마늘이랑 소스 넣고 척척 먹었어요. 그러고는 셀프바에 가서 접시에 반찬들을 수북이 담았어요. 머릿속에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 기회야. 다 맛봐야지.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반찬도 밥도 국도 한가득이었죠.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땐 쟁반이 넘칠 정도였어요. 처음 몇 입은 정말 맛있었어요. 따뜻한 삼겹살, 새콤한 김치, 아삭한 상추. 눈을 감고 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 접시의 절반쯤 먹고 나니까 뭔가 이상해졌어요. 배가 터질 듯 불러오고 입은 느려졌고 젓가락을 쥔 손이 힘을 잃었어요. 그냥 배부른 게 아니라 진짜 과식이었어요. 남은 음식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고기도 남았고 반찬도 수북했어요. 밥은 거의 건드리지도 못했고 국도 식어 있었어요. 배가 아픈 것도 있었지만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죄책감 때문이었죠. 주변을 둘러봤어요. 누구도 절 보고 있지 않았어요. 카메라도 없고 종업원이 감시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배불러요 하고 계산하고 나가면 그만이었어요. 아무도 뭐라고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뭔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바로 옆 테이블에 앉은 노신사 한 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머리는 희끗했고 등이 약간 굽어 있었지만 식사하시는 모습이 참 정갈했어요. 마지막 고기 한 점을 조심스레 집어서 상추에 싸서 천천히 드셨어요. 그러고는 숟가락으로 접시를 깨끗이 훑어서 국물까지 다 마셨어요. 그 맞은편에 앉은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는 김치 한 조각을 조심스럽게 집어서 입에 넣고 천천히 씹고 나서 물을 마셨어요. 낭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쌀 한 톨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다가 제 접시를 봤어요. 넘쳐흐르는 잔반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쌓았지? 한숨을 쉬며 아직 따뜻한 고기를 바라봤어요. 배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네가 시작한 거니까 끝내야지. 다시 젓가락을 들었어요. 천천히 한 입씩. 정말 힘들었어요. 몇 입마다 물을 마셔야 했고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식당을 한 바퀴 돌기도 했어요. 숨 좀 쉬려고요.
그래도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먹었어요. 한 아주머니 종업원이 지나가다 저를 보더니 조그만 고개 끄덕임을 주셨어요. 그게 자랑이었는지 존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힘이 났어요. 결국 정말 1시간쯤 걸린 끝에 마지막 고기 한 점을 먹고 마지막 밥 숟갈을 뜨고 마지막 국물 한 방울까지 다 마셨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앉았어요. 완전히 지쳤지만 이상하게 뿌듯했어요. 사장님이 다 먹은 접시를 치우러 오셨어요. 깨끗이 비워진 그릇들을 보시더니 웃으셨어요. 남긴 거 없네요. 잘하셨어요. 저는 지친 표정으로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디저트도 필요 없었고 요구르트도 산책도 필요 없었어요. 너무 배불렀지만 그보다 더 큰 걸 배운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음식은 선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책임이기도 해요. 받은 걸 남기지 않아요. 필요한 만큼만 가져오고 끝까지 먹어요.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요.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배는 터질 것 같았지만요. 서울의 금요일 밤은 따뜻했어요. 노란 가로등 불빛이 인도 위로 깜빡거렸고 작은 카페들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거리엔 고기 굽는 냄새가 가득했죠. 사람들은 천천히 걸으면서 누군가는 손을 잡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아이스 음료를 들고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미소 짓는 것처럼 평화로웠어요. 저는 스페인에서 처음 만났던 한국인 배낭여행자 지우를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사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것도 지우 덕분이었거든요. 저희는 창문이 뿌옇게 김서린 작은 식당 한켠에 앉았어요. 나무 테이블도 정감 있었고요. 저희는 순두부찌개를 주문했어요. 빨갛고 뜨겁게 부글부글 끓는 검은 냄비에 나왔는데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밥도 같이 나왔고 당연하다는 듯이 6가지 반찬도 곁들여 나왔죠. 이제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았어요. 세비야에서 내가 한국 식당에선 공짜로 음식 준다고 했을 때 내 얼굴 아직도 기억나.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땐 네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 농담이거나 아니면 둘 다. 지우는 숟가락으로 찌개를 휘저으며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테이블을 둘러봤어요. 은색 컵에 담긴 차가운 물, 원하는 만큼 퍼먹을 수 있는 밥그릇, 반찬들, 저희가 들어왔을 때 조용히 인사했던 종업원. 아무도 저희를 지켜보지 않았고 저희가 얼마나 먹는지 신경 쓰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직도 놀라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이걸 악용하지 않는 게 신기해. 지우는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자주 듣는 말이 있어.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제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라는 뜻이야. 근데 이건 그냥 규칙이 아니고 가치야. 가치? 제가 대묻자, 응, 지우가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계속 얘기해.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뷔페에서도 그 말이 붙어 있어.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그래. 필요 이상으로 가지지 말고 남을 위해 남겨두고 낭비하지 말라고. 저는 조용히 찌개를 저었어요. 근데 누가 그걸 무시하면? 사기를 치면 어때? 제가 물었어요. 지우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어디서든 그런 사람은 있잖아. 근데 드물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죄책감 느껴. 주위 사람들이 눈치채기도 하고. 약간 말 없는 약속 같은 게 있어. 신뢰받으면 그 신뢰를 지키고 싶어져. 그 단어 신뢰가 제 머릿속에서 종소리처럼 울렸어요. 스페인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바르셀로나에 있는 한 관광객용 카페에서 제가 수돗물을 달라고 했더니 종업원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우린 병에 든 물만 팔아요. 사유로요라고 말했어요. 전 놀랐지만 목이 말라서 결국 돈을 냈죠. 하지만 한국에선 매번 공짜로 물을 마셨어요. 스페인에서는 케첩도 추가 요금이 붙었어요. 한국에서는 소스도 무제한이었고요. 어떤 나라에선 공중화장실조차 돈을 넣어야 했어요. 여기선 카페나 지하철역 화장실이 깨끗하고 공짜고 찾기도 쉬웠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사람들이 그걸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도 존중하게 됐어요. 그날 밤 저는 조용한 골목길을 걸었어요. 여전히 가족들, 학생들, 퇴근한 사람들로 식당은 북적였어요. 다들 밥을 먹고 있었고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누구도 음식을 욕심내지 않았고 휴지를 훔치거나 그릇을 슬쩍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작은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간판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셀프바 있음. 남기지 마세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런데 코너를 돌자마자 어떤 장면을 보게 됐어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들고 뛰쳐나왔어요. 주위를 재빨리 둘러보더니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몇 초 뒤 젊은 여성이 편의점에서 뛰어나왔어요. 뭐라고 한국어로 외치고 있었어요.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전 정확한 말은 다 못 알아들었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남자가 뭔가를 훔쳐간 거였어요. 아마 음료수나 과자 같은 소소한 거였겠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잠깐 멈췄어요. 한 남자는 고개를 저었고 다른 사람은 친구에게 뭐라고 속삭였어요. 편의점 여직원은 한숨을 쉬더니 주위를 바라보며 인사했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잘못한 건 그녀가 아니었는데도 사과를 했어요. 저는 다시 큰 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마음속 어딘가가 이상했어요. 지우가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신뢰를 받으면 그 신뢰를 깨고 싶지 않아져. 어쩌면 그게 한국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였는지도 몰라요. 이 나라는 CCTV나 보안 요원 때문이 아니었어요. 경고문이나 규칙 때문도 아니었고요. 훨씬 더 조용하고 깊은 이유였어요. 사람들이 시스템을 믿었고 그래서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게스트하우스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에 갔어요. 여든은 되어 보이는 주인 할머니께서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얼마나 먹을 건지 묻지도 않았고 반찬이 몇 개인지도 세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그 모든 순간의 절정이었어요. 크고 화려한 게 아니었어요. 아주 조용했어요. 말없이 내어주신 미역국 한 그릇, 은색 컵에 담긴 차가운 물, 옆 테이블에서 조용히 부딪히는 젓가락 소리.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시스템의 중심에는 음식이 아니라 존중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내가 받은 것에 대한 존중, 그리고 낯선 사람끼리 오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에 대한 존중. 당신을 믿어요. 그러니 그 믿음을 깨지 말아주세요. 그 순간 저도 처음으로 정말로 신뢰받는 게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비록 저는 국 한 그릇을 든 배고픈 외국인이었을 뿐이었지만요.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작은 게스트하우스 방 천장을 바라보면서 위에 있는 선풍기 소리랑 멀리서 들리는 차 소리가 섞였어요. 제 배낭은 모퉁이에 이미 잘 정리돼 있었고 비행기표는 재킷 주머니에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끝나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갔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 밥을 먹었던 식당으로요. 한식당이라고 쓰인 나무 간판이 걸린 그 작은 가게였어요. 처음에 삼겹살을 시켜서 수많은 작은 반찬들 앞에서 멍하니 있던 그곳. 이거 무슨 속임수인가? 하고 생각했던 곳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날 있었던 웨이트리스 아주머니도 아직 그 자리에 계셨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똑같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를 기억하는 게 느껴졌어요. 잠깐 눈이 반짝였거든요. 삼겹살이시죠? 하고 물으시면서 벌써 물 주전자를 집으셨어요. 저도 미소를 지으며 네 부탁해요. 라고 말했어요. 아주머니는 차가운 물, 은색 젓가락, 그리고 테이블 가운데 놓인 작은 불판을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하나씩 반찬을 놓으셨어요. 김치, 무, 시금치, 콩나물, 미역, 작은 멸치, 부드러운 계란찜, 그리고 2가지 소스.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아주머니도 고개 숙여 인사하시고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이번에는 의심도 없었고 혼란스럽지도 않았어요. 뭔가를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추가 요금이 나올까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마웠어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먹었어요. 고기 조각을 불판 위에 올리고 지글지글 소리를 들었어요. 고기가 익으면서 바삭거렸고 제가 본 다른 사람들이 하던 대로 조심스럽게 한 조각씩 뒤집었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반찬도 조금씩만 덜었어요. 더 먹고 싶으면 셀프바에 가서 제가 다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가져왔어요. 접시를 가득 쌓지 않았고 재미로 이것저것 시도하지도 않았어요. 음식을, 공간을, 사람들을 존중했어요. 먹으면서 식당을 둘러봤어요. 평범한 화요일이었는데 모든 테이블이 꽉 찼어요.
한쪽에는 학생 2명이 찌개를 나눠 먹으며 교과서를 펼쳐놓았고 다른 테이블에는 나이든 부부가 조용히 한 입 한 입 정성스럽게 먹고 있었어요. 제 옆 테이블에는 아빠와 어린 아들이 점심을 먹고 있었죠. 그 아이는 대략 6, 7살쯤 돼 보였어요. 동그란 얼굴에 큰 눈을 가진 작은 아이였죠. 젓가락으로 김치 한 조각을 집어서 코를 찡그렸지만 그래도 먹었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컵을 들고 물 디스펜서로 가서 채운 후 2손으로 컵을 조심스레 들고 돌아왔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는 식탁을 치우는 걸 도왔어요. 숟가락과 젓가락을 쟁반 위에 가지런히 올렸죠. 나가기 전에는 주방 뒤 주인 아주머니께 작게 인사도 했어요. 아주머니도 고개 숙여 인사하셨어요. 아무도 그 아이에게 시키지 않았어요. 박수도 환호도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 식당 시스템은 단순히 공짜 음식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책임감에 관한 거였어요. 양심에 관한 거였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옳은 일을 하는 것. 공동체에 관한 거였어요. 필요한 만큼만 덜고 주어진 걸 낭비하지 않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더 큰 무언가가 되는 것. 그 아이가 인사한 이유는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존중이 행동으로 나타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작고 평범한 순간이 한국에서 방문한 어떤 관광지보다도 저를 더 감동시켰어요. 식사를 마치고 쟁반을 반납대에 가지런히 놓고 저는 웨이트리스 아주머니께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아주머니도 미소 지으며 고개 숙여 주셨어요. 말은 필요 없었어요. 일주일 뒤 저는 스페인에 돌아왔어요. 하늘은 더 파랗게 느껴지고 건물들은 익숙했지만 모든 게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외형은 똑같지만 재보는 눈이 달라진 거였어요. 세비야에서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블로그 글 제목은 이랬어요. 공짜 음식이 존재하는 나라 그리고 아무도 그걸 악용하지 않는 나라. 처음 왔을 때 느꼈던 혼란에 대해 썼어요. 지우와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는 말을 쓴 것도요. 셀프바, 반찬들, 사람들 사이에 조용히 흐르는 신뢰에 대해서도요. 한 입도 남김없이 다 먹는 사람, 김치를 한 조각씩 먹는 어린아이, 도둑 대신 사과하는 여자, 그리고 고개 숙여 인사하는 소년에 대해서도 적었어요. 과장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죠. 수천 명이 그 글을 읽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정말 다 공짜 맞아요? 아마 몰래 가격에 포함돼 있을 거예요. 여기선 절대 안 통하죠. 하지만 특히 한국을 다녀온 사람들은 이렇게 댓글을 남겼어요. 저도 그거 기억해요. 저도 충격받았죠. 맞아요. 누구도 필요한 만큼 이상은 안 가져가요. 이건 음식 문제 그 이상이에요. 신뢰의 문화예요. 그 댓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한국에서 작은 조각을 가져온 기분이 들었어요. 아마 여행이란 그런 거겠죠. 그냥 사진만 잔뜩 찍거나 여권에 도장만 채우는 게 아니라 가슴에 간직할 만한 생각들을 채우는 것. 몇 주가 지나도 저는 계속 한국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스페인 뷔페에 갔는데 사람들이 접시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음식이 넘쳐 흘렀어요. 어떤 아이는 피자 절반을 남겨두고 떠났고 어떤 여자는 파스타를 통째로 버렸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제 접시의 음식을 다 먹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여기에 한국처럼 작은 표지판 하나만 있어도 어떨까? 먹을 만큼만 가져가세요. 같은 간단한 문구 말이에요. 과연 통할까? 아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제가 변했다는 거예요. 음식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물 한 잔도 돈 내야 한다고 기대하지 않게 됐고 사람들이 감시받아야 옳은 일을 한다고 믿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가능성을 봤거든요. 음식마다 신뢰가 함께 나오는 곳에서 먹었으니까요. 그리고 때로 가장 강력한 교훈은 박물관이나 학교, 유명한 명소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그건 한 그릇의 국물에서 오는 거예요. 조용히 정중히 고개 숙이는 어린아이에서 오는 거예요. 조용히 말하는 나라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믿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가져왔냐고 물으면 저는 웃어요. 기념품도 아니고 마그넷이나 간식, 티셔츠도 아니에요. 더 좋은 걸 가져왔어요. 추억을, 마음가짐을,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요. 그리고 저는 그걸 절대 잊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